안녕하세요. 12호선입니다. 흔히 옷이나 휴대폰, 액세서리, 또 자동차 이런 것들 디자인이 상당히 중요하죠. 같은 스펙에 같은 금액이라고 하면은 눈에 띄거나 개인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모델을 고르게 됩니다. 도시도 그렇습니다. 큰 예로 남양주, 성남, 파주, 김포, 그리고 굳이 따지면 강남도 신도시로 들어가죠. 이렇게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경관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지역이 좋더라, 어디서 살고 싶더라, 이런 개인 취향과 바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에서 입지를 정하고 시설계획인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한 후 도로를 정비하고 설계하고 토지의 용도에 맞춰서 주거지역, 상업시설, 편의시설 등 설계를 하고 건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급격한 도시화로 문제점이 생기는 18세기 산업혁명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산업혁명은 공장의 설립과 경제의 발전으로 재화의 대량 생산, 이로 인한 자본가의 초과 수익은 공장과 광산의 개발에 재투자가 되면서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지니까 농촌의 농업 인구를 도심으로 대거 흡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업 도시화가 되면서 인구는 도시로 집중이 되죠. 인구 밀집은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 정치, 사회,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런던의 사례를 보면 1800년대 초반에는 96만 명에서 1887년엔 420만 명으로 약 3.5배가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기록은 이례적으로 경이로운 기록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이러한 변화로 국가 입장에서도 부작용을 피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주택이 부족해서 다닥다닥 엉켜있는 판자촌, 그리고 통행에 필요한 도로는 미로화가 되어가며 채광과 통풍이 되지 않아 빈민굴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으로 대기오염, 공장의 폐수 등 많은 환경 문제로 인해서 대규모 전염병이 확산이 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콜레라라는 전염병은 처음에는 원인을 모르고 있다가 연구의 끝에 하나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수와 배수 시스템의 중요성을 깨닫고 1800년 중기 공중위생법을 제정하면서 도시계획의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하수도 시설과 이러한 도시 기능의 지원에 대한 중요성은 현대까지 내려오게 되는데요. 대한민국 법령에서는 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기반시설로 용어를 정의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기반시설 계획입니다. 기반시설에는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등 총 7종 53개 시설로 국토계획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기본적으로 도시 내부에 있는 사람과 기업 활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 공급되어야 하나 일반 개인이 설치하는 경우는 불가능하게 하였었지만 최근 국가 재정의 한계와 기반시설의 시장 경제적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게 만든 민자고속도로, 민자교량 등 민간 투자도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부동산 투자자의 입장에서 자산관리와 투자처 확보 차원에 접근해 봐야 되는데요. 앞서 민간 기반 시설 투자를 하는 이유가 국고의 문제라고 하였죠. 국가의 재정 상태를 한 번씩 보면서 재정관리본국의 국고 투자가 어떤 흐름을 띠고 있는지 파악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국토계획을 파악하는 이유는 자산가치의 증가인데 기반시설에는 장례식장, 도축장, 폐기물 처리 시설 등 혐오시설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로써는 자산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이 점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의 정의가 자연의 생태를 그대로의 인구가 밀집하여 생활하는 구역이라고 한 거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요즘 환경 문제로 인해서 1위 신도시부터 자연 친화적이라는 타이틀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이틀은 공업 및 녹지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공업 및 녹지 계획은 도시 계획에서 자연환경 보존과 유지의 목적이죠. 그래서 우선 파악해야 할 내용은 공원과 녹지에 대해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을 보고 위치 구역 정도만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내용은 환경 쪽 전문직이 아닌 이상 깊게 파고들 필요는 없지만 투자를 하실 때에는 목적과 상반된 구역이니 한 번쯤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관 계획 중 일정한 지역의 시각적인 관점과 자연, 역사, 문화 등 개선 또는 복원을 하는 경관 계획이 있습니다. 경관 요소의 개념은 경관의 물리적 경관 계획 요소로서 조망점, 조망지역, 조망 대상물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는 단순한 건축 구조물이 아닌 시각적, 심미적으로 뛰어난 예술적 작품의 특성을 띠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수한 경관을 만들어내고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국토계획법상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각 급에서 경관법에 대해 수립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절차를 거쳐 지정함으로써 각종 개발 행위를 규제하는 경관지구와 미관지구, 고도지구가 있습니다. 이는 용도,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등 많은 규제를 받는 구역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리고 경관계획의 결과물을 보면 조망권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강뷰, 오션뷰, 마운틴뷰 등 아름다운 풍경, 야경 등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부동산의 자산 가치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개발 사업 시 투자자들의 이해관계 및 분쟁 사유를 발생시키죠. 왜냐하면 경관 하나만으로도 같은 토지에서 1억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사례들도 있는데 실제 이런 사례들로 인해서 건물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더라도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도 많고 사업 실패의 사례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총 4편으로 국토도시계획과 부동산 투자의 관계를 이해해보는 영상을 준비해봤는데 도시의 설계가 되고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이 되는 또 어떤 지역은 하락하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은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